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이재명 체제를 비판하며 제3지대 신당론을 펼쳐온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탈당을 공식 선언합니다. 어제 당을 나온 원칙과 상식 3인이 예고한 신당 합류 등 연대와 관련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탈당 기자회견 언제 열리는 겁니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자리에서 당을 떠나는 이유와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특히 어제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이 예고한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주목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아침 YTN과 통화에서 이 관련 질문에 여러 차례 말했듯이 협력할 것이라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원칙과 상식 신당과 우선 협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제 이원욱 의원 등 3명은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통합 비대위 구성 요구가 끝내 거부됐다며 민주당과의 결별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이르면 내일 신당 창당을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손을 내민 터라 어떤 형태로 연대가 이뤄질지 그 방식과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이낙연 대표가 또 그분도 뜻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자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한국 정치에 대해서 뭔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이걸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준비 중인 가칭 개혁신당은 오는 20일 창당을 목표로 언론과 교육 분야 공약을 내놓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낙연 전 대표의 공식 탈당 선언에 더해 이 원칙과 상식 그리고 개혁신당까지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지형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에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공천 심사를 주도할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부산항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현장 비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한 위원장 취임 뒤 첫 현장 비대위인데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선 공천 심사를 주도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오늘 이 부산에서 우리의 4월 10일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의결했고요. 앞서 선임한 정영환 공관위원장과 함께할 공관위원 명단을 정한 건데요. 10명 규모로 정 위원장을 제외하고 외부 인사 6명과 현역 의원 3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이 외부위원으로는 유일준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윤승주 고려대 의대 교수 등 법조계, 의료계 인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역 의원으로는 당연직인 장동혁 사무총장과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 비례대표 초선 이종성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 위원장은 회의 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에 포함되면서 이른바 윤심이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자신이라며 설득력 있는 이기는 공천을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관위가 꾸려지면서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돌입하게 됐는데요. 한 위원장은 다음 주 사선 이상 중진 의원과 간담회를 열 계획이어서 인적 쇄신 요구 등이 본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자정까지 투표가 진행되는데 주요 채권단이 공감대를 이룬 만큼 워크아웃 가결이 유력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오늘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태형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오늘 1차 채권자 협의회를 엽니다. 채권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는 건 아니고 서면으로 결의서를 받는 방식입니다. 오늘 자정까지 팩스나 이메일로 워크아웃 동의 여부를 밝히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결의서를 집계해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오면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겁니다. 네, 워크아웃 가결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죠?
네,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채권자 수가 아니라 채권액을 기준으로 의결권이 구성됩니다. 산업은행과 은행권 비중이 33%, 건설공제조합이 20% 정도입니다. 오늘 투표를 앞두고 어제 주요 채권단이 모였었는데요. 산업은행과 5대 은행은 물론 이 금융권까지 대거 모여 태형그룹 측 입장을 듣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분위기가 우호적이었습니다. 태형 측이 자구 계획을 그대로 지키면 워크아웃 개시와 이후 절차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밝힌 겁니다. 주요 채권단이 워크아웃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나머지 채권단도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주요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투표 결과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태형건설에 대한 금융사 채권은 최장 넉 달 동안 유예됩니다.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부결된다면 태형건설은 법정 관리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가운데 태형건설이 협력업체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 이 부분은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죠? 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8일 태형건설 협력업체 소속 현장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4주 동안 태형건설 등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임금 미지급 현장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특히 태형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 현장을 전수조사해 임금 체납 문제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태형 측은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 결제 과정에서 노임 지급 문제가 발생했다며 노무비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의 상장과 거래가 미국에서 승인됐습니다. 현재 시각 11일부터 거래가 가능한데 대규모 자금이 유입돼 비트코인이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시장이 예측한 대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게리 갠슬러 미 증권거래위원장은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투자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요건을 갖춰 거래를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갠슬러 위원장은 그동안 불법 거래와 횡령 등을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반대 입장을 취했지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 10여 개 투자 회사가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시장에선 승인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져왔습니다. 이에 따라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등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가 현지 시간 11일부터 가능해집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공식적으로는 현물 ETF라는 용어 대신 현물 ETP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번 승인 결정에 따라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대규모 투자 자금 유입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동안 가상화폐 투자를 꺼려왔던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 등 신규 자금이 대거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o I think it's another key step forward in the development of what is still by far the youngest, smallest, and most retail investor dominated of all the asset classes. 미국 증권거래위는 그러나 암호화폐 자산증권의 상장 기준을 승인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국한된 것일 뿐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보증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수많은 위험에 대해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자신들의 X 공식 계정이 해킹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승인 가짜뉴스가 실린 사건을 연방수사국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위는 공식 계정에 실렸던 글은 직접 초안을 작성하거나 만든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처음 열린 금융통합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다시 한번 동결했습니다. 8차례 연속 동결인데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목표 수준에 웃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첫 회의에서 금리를 현재 연 3.5%로 동결했습니다. 금통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결정입니다. 이로써 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8차례 연속 묶이며 1년째 같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통위는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전망의 불확실성도 크다는 점을 주요하게 봤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하겠다는 기존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기준금리를 3.75%로 한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봤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의 설명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1월에 비해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 그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주목해서 봤던 하마스 사태라든지 대외 경제의 불안 요인이 굉장히 리스크가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난 11월에 봤던 때보다는 추가 인상의 필요성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네, 가계대출 증가세가 축소된 반면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가 커진 점은 금통위도 눈여겨봤습니다. 따라서 물가 안정과 함께 금융 안정에 유의해 통화 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금융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상과 다르지 않은 결정에 시장은 차분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이 사실상 예고됐던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04% 오른 2543.03으로 개장했습니다. 현재는 어제보다 0.16% 오른 2546.14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0.3% 오른 878.12로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884.54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1원 내린 1319원에 거래를 시작해서 지금은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1316.2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기준금리와는 무관하게 비트코인 관련주의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우리기술투자가 어제보다 29.98% 오른 것을 비롯해 관련주들이 10에서 20% 상승했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상장 승인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종목들 주가가 급등세를 타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한때 6,500만 원을 돌파하며 2021년 11월 이후 26개월 만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YTN 나연수입니다. 어젯밤 한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다가 엔진에서 불꽃이 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와의 충돌이 원인이었는데 최근 유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위급했던 상황을 이승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을 출발한 티웨이 항공 TW216편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오른쪽 날개 엔진에 불꽃이 일더니 화염도 포착됩니다. 기내에는 타는 냄새까지 나면서 불안은 고조됐습니다. 지상에서는 폭음 같은 굉음도 들릴 정도. 공항 소방대는 활주로로 긴급 출동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9시 22분쯤. 여객기는 즉각 착륙을 중단하고 다시 날아오르는 복행을 한 뒤 약 20분 만에 착륙했습니다. 122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탑승객들은 극도의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번쩍번쩍거려서 다시 보니까 불 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손 떨리고 가족들 한마디도 못하고 정말 무서웠어요, 진짜. 네. 비행기 다시 못 탈 것 같아요. 사고기는 보잉 737-800 기종으로 착륙 중 엔진에 새가 빨려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부르는 구류와 항공기의 충돌은 엔진 손상과 동체 파손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최근 5년간 국내 공항에서는 500건이 발생했는데 2020년 76건에서
재작년 131건, 지난해는 8월까지 76건에 이르는 등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철새들의 이동 횟수가 잦아지고 한반도 체류와 먹이 활동 시간이 늘어나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작년에는 1,100억 원짜리 스텔스 전투기 F-35 알파 한 대도 새와 충돌해 세계 최초로 동체 착륙했고 파손이 심해 지난달 퇴역이 결정됐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 찾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현장 최고위를 열었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민주당을 향해서 의원이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에 세비 전액 반납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답을 내놨는데요. 양당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형사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그 국회의원에게 금고 이상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 기간 동안에 받았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이번 총선 공천에 반영해서 서약서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의 지연을 방탄의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림으로써 이 나라 사법체계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걸 막아야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 영장 청구에서 기각되면 그 해당 수사 그 영장 청구했던 검사 월급 한 30% 깎고, 그다음에 해당 정치인 무죄 나오면 그 검사 수사 기간 동안 검사 월급 전부 다 100% 안 주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 삼권 분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절하게 행정 권력 또 검찰 권력에 대한 제재 수단이나 견제 수단을 마련한다면 저희는 그 국회의원들의 특권도 내려놓을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검찰에 대해서 아무런 견제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정치개혁 제안이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처음에 한동훈 장관 시절에 저희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오신다고 했을 때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검찰 생활 오래 했고 또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정치를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에 대한 의심을 좀 했었는데 요 발언 특히 이제 기득권 내려놓기 시리즈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저는 느낀 게 그래도 시민의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좀 기득권 내려놓기를 바라보는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즉 이게 어떤 사람이 기소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재판을 받을 때 혹여라도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꽤 있거든요.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래서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재판 지연이 만약 의도적으로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책임을 져라. 만약 그것이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판결이 났을 때 범죄가 인정이 됐을 때 또 예방 방지도 되겠죠. 어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거면은 잘못된 행위 하지 말아라. 그런 거를 평소에도 좀 생각하고 살아라. 또 국회의원이 될 거면은 이런 서약서를 내고 앞으로 품행에 굉장히 조심해라. 이런 부분을 국민에게 선포한다는 것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들도 많고 또 오늘 아침에 좀 영상을 통해 보셨지만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거 법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저는 아주 그 적대적 정치 문화의 전형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습 당하고 퇴원한 다음 날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판 지연 아니면 뭐 나중에 유죄를 선고받는 이거는 지금 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마치 나중에 유죄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얘기인데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타이밍상 지금이 맞냐. 너무 정치가 좀 비정한데 한동훈 장관이 그 장관 시절에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처럼 몰고
공격했던 이 모습을 정치권에 와서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 면에서는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뭐 실제로 뭐 국회 의원으로서 상임위 활동이나 뭐 기타 관련 업무를 다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일괄적으로 다 적용하는 게 맞냐? 뭐 그런 것들은 고민해야 할 텐데 뭐 내용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정치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소위 정치 혐오에 기반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김웅 의원이 불출마를 하면서 한 얘기 이런 부분도 한번 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공관위원 발표가 있어서 이 부분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명 중에 외부 인사가 6인이고요. 변호사 2명. 그런데 이제 판사 출신도 있고 검사 출신도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특히 이철규 의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기현 체제에서는 또 사무총장 지냈었고 지금 현재 한동훈 체제에서는 인재영입 위원장 하다가 바로 또 공관위원으로 가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용산의 또 목소리가 다시 또 이 공천의 어떤 메시지로 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거든요. 그런 오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공천이라는 게 뭐 이게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고 인재 영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영입을 했던 모든 인재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또 이들도 사실은 공천 과정을 진행하면서 공천을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받겠는 걸 막자는 뜻은 아니고 다만 이철규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이 공천위원으로 들어간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까지 인재를 영입하고 그들에 대한 뭐 연속성, 전체적인 공천에 대한 연속성, 또 당의 목소리를 사무총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그런 당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중진 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용산의 오다 때문에 용산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라고만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혹시 타당이지만 어떻게? 뭐 다른 당 내부 문제니까 뭐 평가하기는 뭐 좀 그런데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이번 국민의힘 공천에 대통령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인가, 용산이 신경 쓰지 않고 알아서 당이 하게 둘 것인가,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그런 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뭐 그 공관위원회에 누가 들어가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정관에 따르면 당원에 따르면 뭐 최고위원회가 다 공천을 승인하도록 돼 있고 공관위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비대위에서 다 결정하는 게 현재 당의 실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뭐 특정 의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뭐 굳이 그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재영입 관련해서는 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 체제 들어서고 나서 인재영입됐던 박상수 변호사 지금 노인 비하 발언도 있고 뭐 여성 비하 발언도 있다 보니까 고민정 의원도 이거 정부의 인사참사 장본인이 여당 오다 보니까 여당에 또 인사참사 일어났다 이런 비판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본인이 한 발언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운영위원으로 있었던 사이트에서 있었던 문제고 그 일이 그런 발언이 여러 번 반복됐다라는 거는 운영진에서 뭐 공지사항이라든지 유의사항, 금칙어 이런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 개인의 문제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예전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도 민정수석실에서 검증 업무를 했고 지금 정부에서는 법무부에서 임사검증 업무를 주관했기 때문에 과연 과거에는 그런 업무를 제대로 했나, 그리고 이번 공천에선 그런 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의문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이 정부의 인사검증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나? 라는 뭐 우려가 듭니다. 물론 한동훈 위원장도 그 박상수 어떤 위원의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설명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경우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도 과거 노인 비하 발언 때문에 좀 사퇴하는 일도 있었고
한동훈 위원장이 대신 또 사과하는 일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본인이 직접 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좀 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특히 이 커뮤니티가 저는 사실 이 로이너스라는 커뮤니티를 박상수 변호사가 우리 온 다음에 제가 알게 됐거든요. 예. 그럼 커뮤니티 이제 성격도 저는 잘 알지를 못하는데 그 커뮤니티의 성격이 그 어떤 발언을 해도 그거를 제재를 하거나 뭐 그걸 중간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성격의 커뮤니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예. 다만 운영위원이었고 본인이 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크게 지는 것까지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것이 그 박상수 변호사의 생각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고 예. 다만 물론 본인이 직접 했다면은 뭐 이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한동훈 위원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관리를 못했다는 부분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잘 혹시 못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어느 정도 후회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 사퇴나 예. 뭐 사과나 큰 사과나 이런 것까지 몰고 가는 거는 아니면 이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이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어떤 한 특정적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요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본인이 잘못한 저는 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죠? 어떤 부분이냐면 이 상장 회사에서 준법 감시 업무를 하면서 로스쿨 학원에서 가명으로 7년 동안 일을 했거든요. 박상수 변호사가? 예, 박상수 본인이.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회사에서 동의를 받았는데 이 부분을 공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가명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상장회사 투자자들이나 채권자들 이런 분들이 공시 내용을 보고 그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예. 준법 감시라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 분이 동시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 이런 사실을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도록 회사에서 요구했고 본인이 그걸 수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준법 감시 또 변호사로 일하는 분이 이런 것들을 그냥 공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명을 썼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정말 큰 문제인데 본인이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거야말로 본인하고 관련된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상수 변호사가 어떤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 행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을 순회 중인데 특히나 1박 2일 일정으로 지금도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서 정말 현장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 준비된 화면이 있으면은 그 부산 현장 화면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잠시 화면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어딘가 의자 위에 올라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파가 워낙 몰리다 보니까 인파와 함께 지금 이렇게 단체 셀프 카메라도 찍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지금 부산 시민들에게도 한마디씩 건네고요. 핸드폰도 받아서 같이 이제 셀카도 찍고 좀 유명하죠. 씨앗호떡도 또 같이 또 드시는 모습도 있는데 티셔츠도 좀 화제가 됐습니다. 티셔츠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 자막으로는 지금 벌써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1992 맨투맨 1992T를 입은 모습이 이게 이제 부산 시민들의 눈길을 굉장히 많이 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게 티셔츠가 그 화제가 됐냐 했더니 이게 1992가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해석들 많은 것 같아요. 롯데자이언츠가 마지막으로 우승한 해다. 또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92학번이니까 1992 입은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부산 행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렇게 인파가 많이 몰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화면을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이제 위원장이 오게 되면서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선거를 잘 치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이제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국민의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 개인이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정치인으로서 그것도 하나의 이제 오기 전에는 큰 물음표였는데 그거는 말끔히 해소하는 장면이 아닌가.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런 언론의 주목도 또 시민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또 본인의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좋게 봤고 또 옷 부분은 사실 글쎄요. 1992 롯데자이언츠가 그렇게 아직까지도 30년이 넘게 못했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부산 시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어서. 근데 그런 부분은
저 정도 인파가 모이면은 한동훈 장관은 어찌 보면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잖아요. 메시지 보도이기도 하고. 티셔츠가 판매량 1위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저것 예, 때문에요? 예. 어쨌든 간에 저런 부분을 통해서 예. 부산 시민들과 예.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는 매체로서 쓴다는 거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정치인들 또 뭐 연예인들 이런 분들 보면은 무엇을 입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이것이 어찌 보면 메시지가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의도된 혹은 전략적으로 입었다고도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전략적으로 입었었으면 좋겠는데. 아, 예. 어느 정도 이제 부산 민심의 소구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부산 시민들 특히 부산에 지금 살고 있는 뭐 제 친구나 후배한테 한 번 전화를 했더니 좋게 평가하더라고요. 예. 또 이를 바라보는 이제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지금은 이제 같은 개혁신당의 정강정책위원장인데 이렇게 예고된 행보를 갔을 때 지지자들이 몰리는 것은 지난 대선 때도 봤던 거다. 이거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곳에 가서 진짜 민심 들어야 된다. 이런 또 어떤 충고도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네. 분명히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고 예. 지금 현재 보수 정당에서 활동하는 정치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예. 또 새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뭐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거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1992 예. 저거는 의도된 게 맞고 뭐 그런 부분은 전략적으로 잘한 거죠. 예. 본인이 얘기를 했죠. 부산에서 근무를 할 때 사직구장에서 롯데 야구도 봤다라는 예. 얘기는 이제 야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이미 얘기한 거고요. 저는 저 지역구에 야구단이 없어서 LG 야구단을 좋아하는데 예. LG 같은 경우 29년 만에 이제 작년에 우승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94년에 우승했었는데 92년에 롯데가 우승하고 더 못해서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서는 이제는 다음은 롯데 차례다. 염원을 풀 예. 이런 얘기라서 아마 한동훈 장관이 뭐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잘 활용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여론조사에 어떤 정도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금 매우 잘하는 편이다 이런 걸 합쳤을 때 46%로 나왔고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38%.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는 쪽이 비교적 많은 의견을 차지했습니다. 또 반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직무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면 이제 부정평가는 소수점까지 다 했을 때 50% 정도가 되고 긍정평가는 한 4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 여론의 흐름 먼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매주 바뀔 테고요. 이제 네.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처음이니까 기대도 있다고 보고 지금은 구체적인 정치 행보를 한다기보다는 약간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벤트성으로 국민들한테 본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은 분명히 기대와 신선함 이게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예. 이준석 전 대표가 2021년 8월에 당대표가 됐을 때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이었고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열광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지금 상황을 보면 뭐 인기라는 게 정치인의 인기라는 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한동훈과 이재명 이런 부분을 자꾸 대비시키는 게 국민의힘의 전략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뭐 언론하고의 허니문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본인의 입장, 태도 이런 것들로 제대로 평가받는 시기에 지지율이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차기 대선 후보가 누가 적합하느냐 이 부분도 지금 YTN에서 물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양강 구도가 좀 뚜렷한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28%, 한동훈 위원장이 22%라는 어떤 적합도를 보였는데 총선까지는 한 80일 정도 남았고 대선까지야 뭐 한 3년 뒤겠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여론의 흐름이 어떤 수도권 선거 결과까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미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더 높은데 이게 더 미쳤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저는 저를 다르게 예. 보거든요. 예? 저걸 단순히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예. 저기 빨간색이 지금 범보수잖아요. 범보수를 합하면은 파란색보다 높단 말이죠. 그렇죠. 예. 뭐 여기서 덧셈 뺄셈 해보면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범보수 진영에 있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인물들이 어찌 보면은 더 그걸 합쳤을 때 규합했을 때는 훨씬 더 지지율이 높다. 뭐 훨씬 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높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한동훈 위원장과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단순 비교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예. 구도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언론이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46%가 잘하고 있다고 답한 부분, 예. 그래서 잘못했다는 38%보다 높다는 부분은 예. 당원으로서는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매우 다행이죠. 왜냐하면은 김기현 전 대표는 죄송하지만은 그런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하나 김기현 대표가 왔을 때 사퇴를 했을 때 그럼 누가 예. 오느냐, 누가 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아니면 최소한 긍정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지금 퇴원하고 자택에서 치료 중인데 그래도 어떤 당내 의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지금 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계신 것 같고요. 당무 복귀 언제쯤 하시는 겁니까? 아직은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일찍 퇴원하시긴 했는데 예. 사실 상당히 큰 사고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주 운 좋게 피해 범위가 이제 그나마 줄어들어서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당 입장에서 대표가 당장 복귀하지 않으면 당의 업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예. 최고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의사일락을 해서 이재명 대표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 저희 입장에서도 좀 더 쉬시는 게 좋겠다. 단식 이후에 체력이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일반 분들이 사고를 당한 거하고 조금 더 다르거든요. 저희들이 옆에서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서 조금 더 쉬시라 만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원 일성이 전쟁 같은 정치, 증오 정치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김한구 의원님 좋은 메시지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예, 제가 막 좋은 메시지라는 얘기를 거의 잘 안 하는데 예. 저는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예. 이게 적대적인 정치 문화의 폐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초반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런 이재명 대표가 퇴원한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내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딱 상대방 내지는 상대당을 악으로 딱 규정하고 우리는 선이다 이런 식으로 싸운 지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치권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저희도 공감을 하지만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도 사실은 공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가 잘 안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야당 대표의 피습을 계기로 저렇게까지 대표가 이제 명확하게 이런 문제 제기 또 우리가 바뀌겠다는 노력을 했으면 국민의힘에서도 화답을 하고 뭔가 좀 변화하는 그런 행보를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지금 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계속 이제 본인들의 일정에 따른 스케줄만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아쉽습니다. 이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아니, 저 워딩만 보면은 예. 맞는 말씀이시죠. 근데 일단 본인 스스로가 예. 극단의 정치, 대립의 정치, 거기에 선봉장을 쓰면서 이제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몸집이 커진 분이거든요. 뿐만 아니고 지금 이것도 민주당 얘기라서 좀 죄송하기만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이라든지 원칙과 상식인가요? 그 세 분의 탈당을 보든지 하면은 그분들이 내뱉는 메시지는 지금 민주당은 그냥 전체주의다. 이건 당이 아니다. 자기가 하는 민주당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거기에 이제 핵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얘기들 아니겠어요? 그분들의 말에 공감을 하냐 마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요점은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본인은 적대적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만약 저 말씀을 하실 거면은 그래서 정치가 말 그대로 예. 대립하지 않고
서로 타협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을 갖추려면은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에 대해서 뭐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에 대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언행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피습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될 테러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빨리 회복하고 또 그 범죄자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빨리 단죄를 하는 거는 저희 모두가 다 바라는 근데 방향이고요. 이재명 대표 그 퇴원 직전에 측근의 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성희롱 논란 터지면서 또 본의 아니게 그 정성호 의원의 문자가 공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문자 내용 공개되자마자 비명계와 친명계, 지금 이제 탈당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랐는데 탈당 선언했던 이원욱 의원 그리고 이어서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대표 간의 병상에서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면서 진짜 경악스러웠습니다. 이거는 당의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 징계에 대한 절차와 가이드라인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낸 것. 그러니까 친명이면은 다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징계하더라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그 최측근 의원과 문자를 통해 가지고 그것도 병상에서 주고받을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 이거는 야 진짜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최순실 국정농단하고 이게 뭐가 달라? 당대표가 아무리 고독하다고 하지만 누구하고도 조언도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실에 사실은 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마음 통하는 몇 사람하고 의견을 물어보는 정도는 그건 뭐 지극히 상식적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당직이 있는 분과 논의하는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됐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아닙니까? 뭐 글쎄요. 저는 당대표라면 누구하고도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뭐 병상에 있기 때문에 누가 연락할 수 있겠어요. 사실 편한 사람 아니면 못하고 그날 의원총회에서 바로 직전 의원총회에서 모 의원님께서 현근택 변호사의 문제를 제기하고 당에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정성호 의원님이 방송에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이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알리고 의견을 구했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마치 가이드라인처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런 건 아쉬운데 그거는 결국 뭐 저희 윤리심판원의 향후 결과 이런 걸로 국민들께서 오해였는지 실제로 당대표가 지시하는 대로 되는지 뭐 그거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원욱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까지 꺼내들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그분은 그렇게 비판할 수 있을 만한 입장이 있을 것 같고요. 저걸 보면 누가 봐더라도 일단은 정성호 의원께서 공관위 컷오프 대상이다라고 뭐 다른 것을 제안한 것도 아니고 뭐 선택권을 준 것도 아니고 딱 그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다 이재명 대표가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라고 물음표는 던졌으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밖에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친명 위주의 공천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심에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글쎄요, 민주당 공천이 어떻게 될지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탈당 선언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2시로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조금 전이죠. 민주당 129명 의원들이 연서명 내고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그리고 신당 창당 만류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그 내용 잠깐 보고 오시죠. 총선 승리로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할 책임이 민주당에 있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분열은 윤석열 정권을 도와줄 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께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이낙연을 키운 민주당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길이 어떤 쪽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안호영, 이병훈, 이계호 의원들도 서명에 합류했고 또 김한구 의원도 서명하셨죠? 뭐 서명은 못했는데요. 뭐 내용은 당연히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당의 분위기 자체가
뭐 이 부분은 직접 뭐 누가 서명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다들 뭐 탈당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만류하고 그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준석 전 당대표가 나간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반발이고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 지금 뭐 저희 당의 당 운영에 대한 불만인데 뭐 비슷한 이유로 나가게 됐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갈 때는 이렇게 언론이나 이렇게 그걸 비판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것만 이제 당의 어떤 갈등처럼 보는 거라서 조금 뭐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이분이 나가서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한국 사회의 미래를 보이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당 운영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간다 이 정도로 이제 나가시다 보니까 의원들이 되게 많이 아쉬워하는 거죠. 그런 정도라면 당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었을까. 민주당이 풀지 못할 가치가 있어서 나가서 그걸 구현하겠다라면 뭐 뜻은 다르지만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지금은 그냥 좀 비판적인 태도 때문에 나가시는 거라 많은 의원들이 상당히 아쉬워하고 또 많은 분들은 또 실망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많은 의원들이 뭐 연서명도 참여했지만 그럼에도 뭐 이재명 대표 만나서도 더 이상 풀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입장 아니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탈당 기자회견까지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삼지대 파이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삼지대 관측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뭐 삼지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선거 전략에서 3번을 받아야 되니까 합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겠죠. 그래서 뭐 어제보다는 서로 같이 할 가능성은 오늘이 더 높고 내일까지도 그럴 것 같은데 과연 이게 90일 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정당이 아무리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정당으로서는 이념과 노선이 있는데 그 이념과 노선이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언젠가는 그것은 갈등의 불씨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걸 바라봤을 때 유권자들이 그걸 동의를 할까? 그거는 또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잠깐 김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이준석 대표는 나가기 전에 이미 벌써 한 6, 7개월 동안 너무 많이 언론을 타가지고요. 이낙연 대표가 나왔을 때에는 아마 참다가 나오신 거라서 언론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남북에 파괴하기로 했던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GP의 지하시설을 북한은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위에 보이는 감시소만 파괴하고 나머지 내부 지하는 전혀 손을 안 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우리 측 검증반이 투입돼 파괴 여부를 검증한 건 거짓이냐는 질문엔 즉답을 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북한 GP가 많이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최근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쏜 것과 관련해 강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사일 비행 거리를 볼 때 북한이 한반도 실전 사용을 시험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올해부터 이해 당사국이 아닌 이사국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게 된 우리나라 황중국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 간 미사일 거래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쏜 북한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460km였다는 점을 짚으며 북한 원산에서 부산까지 거리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무대로 한반도 실전 사용을 시험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From the ROK standpoint, it amounts to a simulated attack. And as these launches provide valuable technical and military insights to the DPRK, 미국도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을 앞으로 더 사용할 것 같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을 문제 삼았습니다. We expect Russia will use additional missiles to destroy more of Ukraine's critical infrastructure and kill Ukrainian civilians. 러시아는 발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마저 북한산이라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며
미국의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Получается, что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тиражируют заведомо ложную информацию, даже не удосужившись предупредить об этом своих прямых подопечных. 하지만 이해 당사국으로 참여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주장을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Specifically, the missile had a slightly larger diameter than the Russian Iskander missile, and the spokesperson said this missile is similar to one of the North Korean missiles. 중국은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안보리 회의는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회의의 맞불 성격으로 서방 국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문제도 다루겠다며 오는 22일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예멘 반군 후티의 민간 상선 공격 행위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안보리는 현지 시각 1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공식 회의에서 후티는 즉각 국제교역과 자유항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모든 종류의 공격 행위를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이후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홍해에서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공격으로 선박들을 위협해왔습니다. 홍해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이 잦아지면서 미국과 영국이 보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미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후티가 선박들을 향해 무모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는데 선박 보호를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의 집 마당에서 오토바이를 훔치려다가 실패하자 불을 지르고 도망간 방화범을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3시 반쯤 충남 서천군 화양면 금당리 가정집 주택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집 건물 한 동이 다 타고 한 동 일부와 마당에 있던 오토바이가 불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방화를 의심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CCTV 영상을 통해 한 남성이 주택 마당에 있던 오토바이를 훔쳐가려다 시동이 걸리지 않자 오토바이에 불을 붙이는 장면을 포착하고 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경남 함안군 법수면 산업단지 공사 현장에서 주차된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트럭 2대가 모두 타면서 소방서 추산 4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남 하천군 청덕면 돼지 사육 농장에서 불이 나 돼지 1,0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이 불로 돈사 3개동이 불에 타 어미 돼지 200마리와 새끼 돼지 800마리가 폐사했지만 당시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이어가기 위해 정년이 넘은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는 기업이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자에게 계속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에 주는 혜택이 근로자 1명당 최대 1,000만 원까지로 늘게 됩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차량 안에 설치된 수많은 모니터 앞에서 능숙한 솜씨로 장비를 손봅니다. 외부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통신 설비로 방송국에 보내주고 있는 이 남성은 사실 지난해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제도를 통해 20여 년 담당해온 업무 그대로 계속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던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 등이 사실은 그냥 정년 퇴직을 하면서 묻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이용을 해서 회사에 도움도 되고 또 저도 퇴직 후에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이렇게 정년이 넘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앞으로 기업이 받게 되는 지원금이 더 확대됩니다. 중소, 중견기업이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또는 폐지 등의 방식으로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면 3년 동안 최대 1,080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통신이나 건설, 화학 등 현장 경험과 기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고령 직원을 정년 이후에도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유선통신처럼 수익은 낮아도 국가적 필요 때문에 유지해야 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정년 퇴직자의 15에서 20%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고 자격증이나 창업 등 다른 진로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여러 가지 흥미, 적성 그리고 이후의 계획들을 조금 저희가 파악을 한 이후에
직무와 유관한 여러 기관하고도 저희가 연계를 해서 퇴직한 이후에도 사회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재취업처를 저희가 정부는 각 회사의 상황에 맞는 계속 고용 제도 도입을 유도하는 데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입장이어서 계속 고용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 채무가 한 달 전보다 4조 원 늘며 1,11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또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도 한 달 전보다 악화한 64조 9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109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76조 원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하늘이 먼지에 뿌옇게 가려졌습니다.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겹치면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농도가 짙은 경기와 인천, 또 충청 등 서쪽 곳곳에는 미세먼지 특보도 발령 중입니다. 이 먼지는 오늘 낮 동안 해소되지 못하고 내일까지 잔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셔야겠고요. 이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오늘 전국 하늘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만 밤늦게 강원 지역에는 약한 눈이 오겠고요. 한편 동해안에는 바람이 무척 강한 가운데 영동 북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서울 5도, 광주 7도, 부산 11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모레까지 큰 추위는 없이 맑겠고요. 일요일에는 중서부와 호남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